내가 할 얘기를 거의 다 하셔가지고 갈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할 얘기는 하고 가야죠. 학생들은 몇 명 없어 보이고 지금 대부분 학부모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필요한 것 쭉 설명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장님 얘기하신 거랑 조금 상충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의 견해니까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모의고사 아까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쉬웠다. 이걸 왜 쉬웠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년 수능이 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재수생들이 있을 텐데 작년 6월 모의평가 국어가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재작년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삼수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수생들은 3년 전 6월 모의평가도 봤겠죠. 고3 때. 쉬웠습니다. 왜 쉬웠냐면 3년 전 수능이 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최근에 평가원장은 잠실고등학교 교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 양반이 평가원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전년도 수능을 따라갑니다. 어떤 과목 특히 국어는 탐구도 유사하게 따라가요. 그럼 올해 수능 쉬울까 어려울까라고 질문하면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원장님이 국어 대강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는 입시만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입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2학년도부터 시작된 입시라고 얘기합니다. 첫해 국어는 84점쯤 맞았으면 1등급이었어요. 언어와 매체를. 그 다음에는 92점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84점이었습니다. 작년은 몇 점이었냐면 92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입시는 딱 4년 동안 수능을 봤는데 국어만 따지면 84, 92, 84, 92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추측이 가능하죠. 올해 어떻게 될까? 84점쯤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라고 추정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질문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가원은 수학을 88점쯤 1등급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2번 어렵게 내야지, 29번 어렵게 내야지, 30번 어렵게 내야지 이렇게 문제를 내면 1등급이 88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학의 표준점수 다 맞은 애, 100점 맞은 아이랑 점수 차이가 몇 점이 날까요? 10점 난다고요? 아니요. 10점 차이 납니다. 왜요? 우리는 원점수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표준점수로 대학 가는데 수학은 주관식을 아이들이 못 맞춰서 이 표준 편차라는 게 커요. 여기에 어떤 아이들은 인테그럴하는 적분 기호를 지렁이라고 얘기합니다. 못 읽어요. 이게 우리나라 수험생이 10%쯤 됩니다. 그럼 이 애들은 찍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험생 중에 약 2만 명 정도는 수학 점수가 10점 미만입니다. 그런데 100점 맞는 애들도 있죠. 한 600명, 많이 나올 때 2,700명까지 나왔어요. 첫해 2022 수능에서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다 맞은 아이랑 다 틀린 아이랑 평균적으로 78점 정도의 점수 차이를 봅니다. 100점짜리 과목인데 표준 점수로 돌리면 20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20점 이상 점수가 차이밖에 안 나요. 80점 차이밖에. 20점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100점과 90점은 10점 차이가 아니라 8점 차이가 나는 게 수학입니다. 그러면 국어는 몇 점쯤 내면 국어랑 수학의 난이도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냐? 국어는 90점만 만들면 이것도 10점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국어는 찍기가 가능합니다. 왜요? 1, 2, 3, 4, 5번 중에 찍으면 되니까. 저희 아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시험 봐도 20점은 맞을 수 있습니다. 안 읽고도. 저희 어머니 83세인데 저희 어머님이 시험 봐도 20점은 맞겠죠. 찍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 점수는 100점에 수렴합니다. 시험이 어려울 땐 놀랍게도 84점 1등급 나올 때는
다 맞은 아이랑 다 틀린 친구는 109점 차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일 때는 2013학년도 111점 차이 났어요. 100점짜리 과목인데 점수가 11점이 더 붙어 나오는구나. 왜요? 어려우면. 위에 애들도 시험을 못 봐서 84점이 4% 나오죠. 못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찍으면 20점이 나오기 때문에 갭이 주는 거죠. 쉬우면 90점 이상으로 올라서 갭이 커지고, 그래서 99점, 101점, 92점 1등급일 때는 거의 100점에 수렴했어요. 90점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같이 안 됩니다. 평가원은. 왜요? 네 문제만 어렵게 내면 되는데 네 문제를 어렵게 냈더니 이것들이 찍어 맞추네. 그래서 아이들이 92점으로 올라갑니다. 안 되겠다. 5개, 6개 어렵게 넣어야 되겠다. 애들이 찍어서 맞추네. 이렇게 냈더니 아이들이 와, 시험 문제가 어렵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점수가 84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90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국어다. 근데 어찌됐건 난이도는 예측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라도 할게요. 올해 재수생 요번 6월 모의평가 3,000명 더 받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대인지 지금 애들이 없어서 지금 계속 반수생 모으겠다고 게임에다가도 광고 붙이고 네이버에도 광고 붙이고 난립니다. 지금 저쪽에 기숙학원에 지금 절반밖에 못 채웠거든요. 대성은 다 채웠냐? 대성도 지금 15% 못 채웠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수원도 지금 작년보다 인원이 50명 가까이가 줄었는데 저희 서울 쪽에 있는 저희 러셀이든 지금 재정반이든 다 합치면 작년보다 18%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애들이 없죠. 누가 없냐? 진짜 상위권 아이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반수할 아이들이 많이 올 거냐? 라고 질문하면 별로 안 올 것 같습니다. 제가 고대 입학자문위원이거든요. 과거의 작년까지는 고려대 1학점짜리 하나 신청하고 1학기부터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올해 아이들은 안분 지적을 느끼고 지금 학교 다 다닙니다. 그럼 올해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누구다? 고3 황금돼지 애들이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재수생들이겠죠. 어머님 자제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재수생 경쟁사들은 별로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고3 학부모님들이 많으신지 제가 잘 몰라서 고3 학부모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것만 몇 가지를 쭉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나눠드린 자료랑 또 거의 똑같기 때문에 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고 우리가 필요한 거 목표한 가이드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시 지원 가능 수준 대학 확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듣기 괜찮죠? 그죠? 몰입도 꽤 되죠? 그럼 몇 시까지 할까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냥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하면 한 2개 틀리면 안 됩니다. 못 가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가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거기까지 성적을 못 올리겠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딱 보여드린 건 뭐냐, 맨 꼭대기에 여기서 열람은 고려대학교가 맨 위에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왼쪽에 인문은 95.02라고 숫자가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도 95.5라는 숫자가 제일 큰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100분위 성적이에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숫자 제일 크니까 제일 좋은 학과의 수준입니다. 오른쪽에 뒤에 있는 91.7, 91.2는 제일 하위권 학과의 지난해 입시 결과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100분이 95점 맞으면 문과는 고려대 경영학과쯤 가는구나. 자연계는 반도체공학과나 사이버국가학과나 스마트 보안학과쯤 가겠구나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맨 꼭대기 학과는. 굳이 꼭대기 학과를 가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안 가도 됩니다. 그냥 고대만 들어가면 똑같이
호랑이 잠바 입고 지하철 타고 열나 멀리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위권 학과를 들어가도 실제로 요즘에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 특권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전공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살지 않는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컴퓨터 학과를 꼭 바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사학과를 들어가.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요? 라고 질문하면 지금 4차 산업시대라는 건 연결이 키워드인 거고 융합이 키워드인 겁니다. 그럼 컴퓨터 학과를 들어가서 뭔가 복수 전공을 해야지 연결을 시키죠. 융합이 되죠. 내가 원래 원했던 학과를 들어가요? 그러면 뭐를 연결시키지? 라고 나는 고민에 빠집니다. 아이씨, 경영학과 복수 전공할까? 전자공학과를 할까? 뭘 할지 선택 고민 빠지죠. 그런데 난 원래 컴퓨터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사학과를 들어가면 고민의 여지가 없죠. 나는 컴퓨터학과를 복수 전공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삶이 윤택해져요. 고민하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즘 이렇게 무언가 지금의 대학 입시는 정말 원하는 과를 꼭 들어가야 되는 친구는 누구냐? 의대 갈 친구들, 약대 갈 친구들, 이렇게 무언가 복수 전공이 안 되는 학과는 들어가야죠. 자격증이 꼭 필요한 뭔가 국어교육과 이런 데는 무언가 이런 복수 전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반 학과들은 바로 높은 학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도 특징. 두 번째,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1학점만 신청하고 휴학한 애들이 있다. 그래서 1학기부터 지금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중앙대도 그렇고요. 서울대도 그렇고요. 그럼 이 애들은 만약에 선봉하면 학교를 1년 만에 자퇴해버리겠죠. 수능 보고 잘 보면. 그럼 결혼이 생기겠죠. 그럼 이 아이들을 무언가 채워야 되는데 고려대에 제일 많이 편입하는 대학교는 1등이 부산대, 2등이 경북대, 3등이 건국대입니다. 그럼 이 애들을 편입으로 뽑으면 대학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죠. 원래 고려대 성적 좋은 애 뽑았다가 놓치고 저쪽에 수준 한 단계 떨어지는 애들을 뽑으니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럼 대학은 중간에 뭘 하냐? 구성원 중에 학과 만족도가 떨어지는 애들을 학과를 이동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실제로 한다. 그러면 이 정도를 우리는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고려대는 한 93점 넘으면 100분위 평균이 들어갈 학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제가 이걸 여태까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 그럼 우리가 9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100분이라고 따지면 작년 수능으로 우리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작년에 국어 1등급은 92점, 엄매 기준으로 2등급은 86점입니다. 그럼 100분위가 93점쯤 나오려고 하면 평균 국어 89점쯤 맞으면 됩니다. 작년 국어에서. 그럼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야, 국어 93점만, 89점만 맞자. 그럼 고려대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공부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성적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지.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나올 것 같았으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공부입니다. 그럼 열심히 해서 안 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희 형입니다. 저 형이 누구냐? 사법고시 18번 봤던 사람이에요. 물론 대학은 되게 잘 갔습니다. 서울대 법대 나왔거든요. 저쪽에 대통령 탄핵당한 사람은 후배예요. 근데 18번 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8번째 붙었어요. 사법고시 300명 뽑다가 800명 뽑은 해. 그때 떨어집니다. 계속 17번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라고 질문하면 책을 보면 다 알았는데 젠장 시험 보러 갔더니 내가 잊어버린 것만 시험 문제 내더라. 이 망할 놈의 출제위원들이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렇게 떨어진 날 술 처먹고 들어와서 술주행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님은 또 치근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해라. 이거를 18번째 한 거죠. 그럼 열심히 안 했냐? 지는 17시간씩 공부했대요.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었대요. 이걸 믿냐? 저 어릴 때 믿었어요. 근데 재수생들은 제가 96년부터 종락원부터 만났는데 안 믿기 시작했죠. 책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한다? 착각한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느낄 뿐 진짜 아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현재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죠. 지금 수능까지 156일 남았습니다. 전 아까 원장님이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걸 지금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는 귀에 잘 안 들어왔죠. 지금 귀에 열나 잘 들어오죠. 이게 강의력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어찌됐건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9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89점 맞으려면 11점을 틀려야 되는 거야. 3점짜리 3개 틀리고 2점짜리를 하나 틀려야 89점이 나와서 100분위가 93이 나오지. 그럼 4개를 틀려야 되잖아. 그럼 4개 틀릴 거 먼저 찾아. 이게 우선적이 돼야 되는 거죠. 틀릴 거를 못 찾냐? 뭘 찾냐? 라고 질문하면 내가 여태까지 18년을 살았는데 19년을 살았는데 살아오면서 제일 약해서 짜증 열나 났던 거 안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와, 이렇게 우리가 11점을 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국어 지문을 우리가 풀 때 한 개 지문을 통째로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데 고전문 다 버려버릴까? 이렇게 하면 고전을 안 풀어도 되고요. 어떤 친구는 와 나는 시만 봤다 하면 와 이거 계속 틀리는데 안 해도 돼요. 왜 하냐? 93, 100분이 맞을 건데 저는 여기 근처에 있는 경희대학교만 가면 되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는 100분이 87만 맞으면 됩니다. 그럼 웬만한 학과 다 가요? 그럼 몇 점 맞으면 되죠? 84점 맞으면 됩니다. 와 그럼 몇 점 틀려야 돼요? 20점 틀릴 거 찾으면 돼요. 84점인데요 찍으면 4점은 나오거든요. 왜요? 국어는 오지선다형이니까 20점 찍으면 4점 나오잖아요. 뭘 버리지?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워야 무언가 공부하는데 열정이 생기죠. 안 되는 거 17년, 18년, 19년 동안 책을 봐도 어려웠던 것 지금 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안 치면 공부하고 앉아있으면 조바심만 납니다. 왜 안 되지? 짜증나고요. 무언가 공부하는데 열정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 안 될까 고민하는 거죠. 될 거래라. 성적이 오를 걸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만들어 놔야 9월달까지 성적을 어떻게 올리지 계획이 제대로 세워집니다. 제발 열심히 공부한다고 얘기 좀 하지 말자. 그냥 내가 어떻게 점수를 한 문제를 더 맞을 거냐, 두 문제를 더 맞을 거냐, 이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맨 밑에 광운대가 있습니다. 광운대를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국대랑 수준이 비슷한 대학교입니다. 100분이 80 조금 넘어가면 웬만한 학과 다 갑니다. 그럼 우리가 100분이 80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건 더 쉽죠. 내 위치에서 얼마만큼 올릴 거냐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그럼 국어는 뭘 버리고 뭘 버리고 뭘 버리고 이렇게 무언가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나머지를 맞추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언가를 뽑아내 보면 내가 현재까지 이 분야는 확실하게 알아 라는 건 첫 번째 빼고 그럼 뭘 지금 채워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면 돼요. 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또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또 발생을 해요. 국어를 제가 실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실험을 했냐. 45문제를
80분에 푸는 애들을 시간을 100분을 줍니다. 20분을 시간을 더 주면 놀랍게도 아이들의 평균 점수가 7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거는 시간 압박 때문에 애들이 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모두 다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와, 네 문제 버리면, 지문 하나 버리면 나는 자동적으로 시간을 더 늘리는 효과가 생기죠. 우와, 나는 8문제 버리면 시간이 열나만 늡니다. 그러면 정답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이것부터 연습하자 라는 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또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학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제가 부탁을 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1등급이 88점이라고 했습니다. 2등급은 미적분 기준으로 몇 점이냐? 라고 질문하면 80점이었어요. 3등급은요? 72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3등급이면 상위 23%잖아요. 그런데 몇 개 틀려야 되는 거냐? 라고 질문하면 7개 틀려야 됩니다. 3등급을 7개 틀려야 되는데 위에 있는 4문제 빼고 나머지 3문제는 정답률이 30%를 훨씬 더 상회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래 3등급쯤 아이들이 3문제는 더 맞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애들이 틀립니다. 그럼 4등급 애가 맞기도 하고 5등급 애가 그 문제를 맞기도 하니까 정답률이 30% 이상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라고 질문하면 실제로 수능 문제는 한 4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친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느낍니다. 근데 왜 점수가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거나 수능을 보면 점수가 원래 잘 안 오를까? 평상시에는 푸는데 라고 질문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상시에는 뇌가 유연하니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수능 보러 가면 뇌가 경직되니까. 뇌가 경직된다는 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풀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겼을 때 뇌가 훨씬 더 경직도가 강화됩니다. 여기에 또 성격이 I에 가까운 친구들은 더 훨씬 더 경직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 때 시험을 못 보는 겁니다. 수학을.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질문하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풀 수 있어 라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문제를 풀 때 좀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 무슨 고민? 그냥 무조건 문제집 딱 꺼내놓고 펜을 들고 1번부터 차곡차곡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승재라고 생각한다.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처음에 가르친다라는 입장으로 문제를 좀 봐야 됩니다. 읽으면서. 그럼 놀랍게도 수학 문제는 크게 딱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딱 읽는 순간 풀 수 있다 라고 확신이 됩니다. 수학이 4등급 안에 드는 애들은 1, 2, 3, 4, 5, 6, 7, 8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확신 들죠. 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무언가 문제를 딱 보면 풀 수 있다라고 느낌이 드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30번을 딱 보면 젠장, 못 풀겠다 라고 못 풀겠다라고 느낌 드는 문제 있습니다. 못 풀겠다라는 느낌 들면 안 풀어야죠. 이걸 왜 풀고 앉아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고1이면 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지금은 뭘 해야 되는 거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펜을 들고 풀어봐야 알겠다라는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죠. 그럼 경우의 수는 둘로 나눠지겠죠. 우와, 풀린다. 아니면 풀다가 중간에 막혔다.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문제들.
풀렸습니다. 그럼 애들은 기분 열나 좋아요. 우와, 풀렸다.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맞춰봤더니 맞네. 좀 꼼꼼한 애들은 해설지의 풀이 과정 보면서 우와, 나랑 똑같은데? 라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고 야, 이제 원래 아는 거였잖아. 이러고 넘어갑니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아는 겁니다. 왜요? 뇌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수능 볼 때는 못 풀 수도 있다. 뇌가 경직되니까. 라는 리스크를 생각해야죠. 그럼 이 문제 해설지를 보고 풀 줄 알았네 라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번쯤 작업을 더 해야 된다. 뭘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볼 때는 풀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 풀 수 있어. 처음 시작은 어떤 단어에 어떤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풀이 과정은 기승전결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려지는 거지 라고 나는 우진이다 라고 하면서 무언가 그려지면 된다. 이렇게 무언가 그려지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오늘이 예를 들어서 6월 10일이야 이러면 와, 나의 기억은 한 달쯤이면 사라지겠지? 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7월 10일이라는 수학 노트 하나 만들어서 그 문제를 옮겨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이런 문제를 하루에 몇 개 만들까? 20개 만들까? 라고 생각하면 156에 곱하기 20 하면 지금부터 3,000개 애매모호한 문제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시스템을 계속해야 성적이 올라요. 근데 무언가 풀었다가 풀렸네? 다음 또 다 죽었는데 풀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희 형처럼 된다. 그림을 좀 잘 그리자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탐구 얘기 하나 하고 이 얘기는 쭉 넘어가고 다음 얘기 간단한 것만 또 말씀드리고 이제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탐구 아까 사탐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우리가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작년에 과학탐구 제일 많은 의사 시험을 봤던 게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 과목이 15만 명 정도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무리 봐도 12만 명 시험 볼 것 같습니다. 15만 명 시험을 보면 1등급은 4%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6천 명이 나오는 건데 12만 명이 시험 보면 4,800명만 나오겠죠. 그럼 젠장 5천 등한 아이는 작년에 시험 봤으면 1등급인데 올해 시험 보면 2등급이 됩니다. 와, 이렇게 등급이 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더 문제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애들이 대부분 3, 4, 5, 6등급이에요. 7, 8, 9는 자존심이 세서 아무 생각 없어서 안 움직이고 맨 꼭대기는 의대는 70%가 가탐 지정, 약대도 70%가 가탐 지정이니까 안 움직입니다. 서울대학교도 과학 지정이기 때문에 안 움직여서 1, 2등급의 상당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가원은 고민하죠. 뭘 고민할까요? 중간에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 평균 점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표준 점수가 낮아지게 되겠죠. 서울대 지원할 때 불리할 수도 있고 어떤 과목 좀 쉽게 나오면 작년 화학 같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학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모자른데 과학은 젠장 20문제를 30분에 풀라는 건 원래 제한입니다. 저희 회사에 저쪽이 지훈이도 못 풀고 호형도 못 풀고 제 친구인 서경이도 못 풉니다. 30분에 20문제를 푸는 건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연습을 무진장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못합니다. 왜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중간에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웠는지 모르고 한 문제에 낚이면 7분, 8분 지나가는 순간 알았던 문제도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고민 하나 하셔야 된다. 뭘 해야 되냐?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스킵하고 맨 마지막에 풀든지 찍든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어렵게 나오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제일 쉽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현재 수능은 2022부터 시작됐다라고 했어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1년에 3개 세트, 작년까지 12개 세트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12개 세트의 원 과목을 100분위가 다 맞았을 때 100분위가 99 미만으로 나온 건 작년 화학 원 하나 빼고 모두 다 100 아니면 99였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두 문제는 열나 어려웠다는 겁니다. 모든 세트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모두 다 발췌하는 거죠. 어디서요?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EBS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답률 30%대의 문제를 2022년도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 선택할 거야, 내가 만약에 물리 선택할 거야 이러면 최근 4년 동안의 어려운 문제 12개를 12개 세트 중에 24개 가까운 문제를 싹 뽑아냅니다. 그럼 이래서 화학은 뭘 닮아서 되게 많이 나올 거고, 생명과학은 대부분 유전일 거고, 지구과학은 대부분 우주일 텐데, 와,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해야죠. 문제를 보면서.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스킵하고 18개는 평범하게 나오니 18개를 먼저 풀자.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9월달 이후에 풀 공부를 해서 맞출까는 그 다음에 고민하자.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나는 찍는 능력이 그날 올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나는 맞겠지 라고 모든 걸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공부는 성적이 올라가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18개를 맞으면 3점짜리 2개를 틀려도 100분이 93 이상은 다 나왔던 게 최근에 이 4년 동안의 6구 수능입니다. 작년 화학이 일반적으로 이상한 거고요. 그럼 이 소위 말해서 93 정도의 100분위를 베이스로 깔고 2개 중에 하나만 더 맞으면 1등급이 그냥 나옵니다. 와, 우주의 기운이 들어와서 2개를 다 찍어서 맞추면 100분이 100 나오는 거죠. 이게 전략상 더 좋다. 이렇게 무언가 처음에 지금 6월 달에는 이렇게 로드맵을 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맞는 거다 라고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수시를 써야 됩니다. 저는 또 언제 올 거냐면 9월 달에 또 올 거예요. 어제 자꾸 설명할 때 저를 이후에 갖다 붙여가지고 9월 여러분들 모의평가를 또 보면 제가 또 와서 그때는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언가 이제 수시 마지막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학부모님들이 많으니까 고3 학부모님들이 꽤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2년 전까지 집이 어디였냐면 저쪽에 용인 수지의 봉천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는 88학번인데 저희 아이는 이제 중2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사는데 저희 옆집에 우연찮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 옆집에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우연히 그 옆집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애가 고3이 있네요. 작년에 고3이었습니다, 애가. 그래서 그 아버님이 저희 정체를 알고 우리 딸 한 번만 만나줘. 이렇게 고2 겨울방학 끝나고 고3 올라가기 전에 만났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 할 말이 없잖아. 왜 만나서 제가 할 일이 없으니. 내신 등급 이렇게 구했더니 내신 성적을 쭈삐쭈삐 내는데 내신 공부를 꽤 했더라고요. 2.5등급. 그래서 제가 이 내신을 딱 보면서 어느 대학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한양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한양대 연극영화과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랑 사이가 좋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갈 수 있겠니?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질문이 잘못됐구나. 근데 제 질문을 듣자마자 애가 울어요. 아니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울어요. 나는 애를 만나서 무언가 기운을 넣어주려고 만난 건데 못 간대요. 저는
이 애를 달래야죠. 그래서 뭐라고 얘한테 얘기했냐면, 아니야, 너 한양대는 못 갈 것 같은데 네 말대로 연대 갈 것 같아. 너한테 독수리의 기운이 느껴져 라고 얘한테 얘기를 했죠. 그때 얘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봐요. 걔 고등학교는 수준이 높은 학교가 아니에요. 수지에는 저쪽에 수지고 풍덕고 홍천고가 명문 세계고, 걔는 성북고등학교에 다녔거든요. 학교력이 떨어지는, 뭘로 가냐면 교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라고 질문하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4가지 트랙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첫 번째, 대학이 평가하는 거다. 학생부를 보면서. 그럼 어떤 고등학교 애들을 좋아할까? 경기과고, 수원외고, 이런 학교들을 좋아한다. 뭐 여기 창녕고 이런 데도 좋아할 수 있지만 학교 이름 블라인드에서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목고를 좋아한다. 그래서 특목고를 열라 뽑아야 된다. 두 번째, 누구를 좋아하냐? 내신 좋아하는 애들을 좋아하는데, 이 종합전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과에 수능 최저가 있는데, 논술에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는데, 종합전형에만 수능 최저가 상당수 대학이 없다. 있는 대학 해봐야 연대, 고대, 그 다음에 한양대 일부학과, 그 다음에 홍익대, 이대, 이 정도밖에 없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라고 생각되는 내신만 좋은 아이들이 종합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전국에서, 마산에서도 오고, 양산에서도 오고, 나주에서도 오고, 뭐 순천 어디 막 곳곳에서 애들이 온다. 교과 쓰려고 했더니 젠장 수능 최저 있네? 논술도 있네? 수능을 못 가지? 이러니까 애들이 다 종합으로 쓴다. 그래서 종합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진짜 좋을 것 같으니까 넌 못 가. 논술 준비했니? 못 가지. 논술 안 했으니까. 남아있는 거 교과인데. 교과의 최대 장점이 있다. 종합이랑 반대다. 뭐가 반대냐? 특목고 아이들이 원서를 안 쓴다. 왜 안 쓰냐? 내신이 상대적으로 더 안 좋다라고 느끼니까. 왜? 좋은 고등학교는 국어 덕후, 수학 덕후, 영어 덕후 애들이 내신을 갈갈이 분산시켜서 내신을 나눠 먹으니 내신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교과를 안 쓴다. 재생들도 안 쓴다. 왜 안 쓰냐?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그 고3만 지원 자격이 있다. 그럼 와, 이 전형은 특목고도 안 써, 그리고 재생도 안 써. 근데 수능 최저가 있다. 그럼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거. 우리나라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은 70%가 재생 이상이다. 2등급은 50%가 재생 이상이다. 우와, 그러면 절반이 재생이 수능 최저를 잠식하는데 얘들은 지원을 안 하네. 두 번째, 나머지 50%는 고3 애들인데 이 애들은 누가 많이 맞냐? 외대국어 애들이 많이 맞는다. 상상고 애들이 많이 맞는다. 실제로 특목고 애들이 많이 맞는데 이것도 교과를 안 쓴다. 그래서 교과는 쓰는 애들이 수능 최저를 잘 못 맞춘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는 연대를 붙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두 번째, 근데 과를 잘 골라야지. 대부분의 학과는 1.3등급이야. 그런데 나는 너한테 연대를 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냐? 재작년, 걔 친구한테 만났을 때 작년에 3등급짜리가 붙었던 사회복지학과가 있었거든. 3등급짜리 사회복지학과는 왜 3등급까지 떨어지냐? 확인해 봤더니 그 전년도, 재작년에 사회복지학과 입시 결과가 너무 좋았거든. 영어영문학과보다 좋았고, 국어영문학과보다 좋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학과는 사람들이 그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는 순간, 우와, 너무 높구나 라고 생각하고 입시 결과가 안 좋은 학과를 찾아서 아이들이 원서를 쓴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가 빵꾸 났던 거다. 그럼 이걸 우리는 반면 교사 삼아서 작년 입시 결과 좋았던 걸 찾아보면 되지. 찾아볼까? 라고 그 아이한테 보여줬죠. 어디가 보이니? 교육학과가 보이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교육학과를 써볼까? 라고 그 친구한테 고3 3월달, 작년 3월달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아이는 9월달에 수시의 연대 교육학과에 원서를 씁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그 다음 또 하나 얘기한 거, 수능 최저 맞춰야지. 수능 최저는 영어 3등급, 국어, 수학, 탐구 중에 2개 2등급이야. 2개 2등급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니? 뭐 어떻게 한 과목을 버리는 게 우선이지. 3개 중에 2개 2등급이니 하나는 반영 안 한다는 얘기잖아. 뭘 버릴까? 라고 그랬더니 수학이요. 왜? 3월달 학력평가에 이 수학이 4등급이래요. 이게 문과였거든요. 학동고는데 4등급이래요. 버려. 국어 2등급 맞으는데. 똑같이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84, 92, 84였어. 올해 9위가 될 가능성이 있지. 국어 86점 넘으면 2등급이야. 그러면 86점을 확실하게 맞으려면 15%를 버리면 돼. 그리고 15% 찍으면 돼. 그래서 그 친구 89점 맞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100분위가 93이었거든요. 이렇게 맞췄어요. 교육학과 작년에 5.5대 1이었습니다. 수능 최저 절반 이상이 못 맞췄습니다. 실질 경쟁률 2.7대 1. 그 전년도 입시 결과가 무지하게 높았어요. 1.3등급. 그럼 어디로 붙을까요? 서울대도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1.3등급 안에 드는 애들이니까. 고대 높은 학과 다 붙습니다. 고려대 작년에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1.3등급이었고요. 낮은 학과가 1.7등급이거든요. 그럼 애들이 연대도 쓰고 고대도 쓰면 고대 높은 학과 쓰고 붙었으니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2.5가 붙었어요. 걔가 연대 이 교과 전형의 꼴등으로 들어갑니다. 작년에 수지에 사는 애. 이런 일이 연대에서만 일어났냐? 성대에서도 일어나고 서강대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되냐? 최저를 맞추는 걸 우리 아이를 시켜줘야 조건에 해당되는 거고요. 어머님은 뭘 해주셔야 되는 거냐? 아버님은 지난해 입시 결과 어디가 무슨 과가 낫지? 야, 여기는 되겠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찾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온 국민. 그러니까 지난해 입시 결과가 낮았던 학과는 무조건 T5로 올라갑니다. 제일 좋은 학과로 뽑혀요. 그럼 극단적으로 제일 점수가 낮았던 주요 대학은 어디냐? 재작년에 서강대학교에 7등급짜리가 붙었습니다. 서강대가 아니고요. 수원대가 아닙니다. 수원대도 7등급 붙지 못했어요. 근데 7등급이 서강대 붙었습니다. 무슨 과요? 지식융합 미디어학과예요. 경쟁률이 낮았겠죠. 7.3대 1이었습니다. 근데도 붙었어요. 왜요? 그 전년도 입시 결과가 1.5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입시 결과 2등이었습니다. 1등이었던 학과는요, 경영학과였습니다. 경영학과는 어떻게 됐는데요? 33명 뽑았는데 23명 합격시키고 나머지 10명은 정시로 2월시켰습니다. 이게 교과입니다. 물론 이게 계속 일어날 거냐 모르죠. 올해는 고3이 많아졌기 때문에 확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느 대학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수능 최저 우리 아이한테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교과 전형 수능 최저 높아봐야 일반 학과들은 3합 7입니다. 2등급 2개, 3등급 하나. 2등급 맞아라.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그거 어떻게 맞았나? 4등급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맞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버려. 찍어. 그럼 맞으면서 어디까지 맞추면 되지? 이렇게 무언가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만들어줘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하면서 준비를 좀 하자.
종합전형 내신 등급 이렇게 낮다라고 막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우와, 여기 고려대는 2.49 등급이 제일 낮은 학과인데 한양대는 4등급짜리도 붙었답니다. 그러면 한양대가 레벨이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 밑에 경희대는 2.4등급입니다. 한양대가 좋아요? 경희대가 좋아요? 한양대가 좋은데 한양대가 내신 등급이 더 낮은 애가 붙습니다. 왜요? 과거에 갔으니까 충남과거에가 충북과거 4등급을 뽑았으니까 경희대학교는 과거 애들 지원자가 거의 없으니까 일반고 애들 뽑으니까 2.4등급이 되는 거고요. 종합은 보이는 대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고3 학번인데. 종합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내신이 몇 등급인데 작년 고3에 우리 학교에 이 내신으로 어느 대학교 붙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물어보시는 건 더 정확한 건 우리 아이 내신이 이런데 똑같은 내신이 어느 대학교 떨어졌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대학은 못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수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다 넘어가도록 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그냥 보시면 되니까 슬슬 그냥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 뭐 자유전공 이런 거 지금 아무 상관없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필요한 거 이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제 논술 얘기를 간단하게 하나를 하면서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혹자는 논술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또 하는데 간단하게 예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되지?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교과 전형을 쓸 거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신이 2등급이든 3등급이든 4등급이든 써야 되겠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쓰려고 하는 대부분의 대학교가 뭐가 필요하냐면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서는 학교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연세대학교 추천서 하나만 주세요. 선생님, 중앙대 추천서 주세요. 선생님, 아주대 추천서 주세요.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제 쌤들이 왜 지원을 잘 안 해요? 교과 전형에 이것도 한몫하는 거죠. 추천서를 받으려면 학교에 가서 추천서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제 쌤들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나의 존재를 안 알립니다. 저 재수하는데 교과 전형 쓰려고요? 이렇게 뭔가 얘기가 좀 뻘쭘하거든요. 재수할 거면 수고로 가야지 왜 교과로 가? 이렇게 한마디 할 것 같으니 애들이 잘 안 합니다. 어머님들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가 여기까지는 못 가겠구나 라고 9월 모의평가 성적을 딱 받는 순간 학교선생님한테 혹시 여기 추천서 남지 않았나요? 라고 무언가 좀 물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거 나중에 어떤 조금 무언가 박절한 고등학교는 박절한 단어 별로 안 좋은데 박절한 고등학교는 뭔가 다 끝났어 이렇게 하는 학교도 밀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순쯤 먼저 얘기를 한번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정도 빼고는 고3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재수생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한양대, 중앙대 이하의 대학교만. 그럼 그들 대학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확보해 놓으면 됩니다. 추천서를 받았는데 꼭 지원해야 되냐? 한양대 추천서를 받았는데 젠장 경쟁률이 원래 높은데? 와 올해 미쳤나봐 애들이 15대1 막 이런데? 그럼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면 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럼 그냥 그걸 버려버리고 논술로 바꾸거나 종합으로 쓰거나 나머지 다른 대학을 지원하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달라고 해놓고 원서 집어넣기 전에 에이씨 지원 안 해야 되겠다 라고 해도 상관없다. 근데 조금 예의가 있으려고 하면 선생님한테 전화해야 되겠죠. 원서 마지막 날
여기 곰곰이 봤는데 경쟁이 너무 높아서 지원 포기할게요.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논술 얘기를 간단하게 말하도록 할 텐데 자연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연계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6월달쯤 되면 자연계 친구들은 국어 공부 열심히 하거나 수학 공부 열심히 하거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거나 탐구 공부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 올리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여가 생활 휴식 시간이 필요하죠. 요즘 친구들은 대부분 탭을 가지고 공부하더라고요. 그럼 탭이 있을 때 여가 생활에 뭔가 이걸 활용을 좀 해야죠. 뭘 활용을 하냐? 잠깐 피곤한데? 라고 하면 탭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대학 홈페이지. 그래서 경희대학교 논술 문제나 한번 볼까? 라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 논술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봅니다. 읽어보는 거죠. 1번 문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여가생활 2번 문제. 이렇게 읽어봅니다. 풀라고 안 했어요. 공부하라고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는 순간,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학 문제는 읽는 순간 우리 아이의 머릿속의 시그널은 풀 수 있을까? 못 푼다? 이렇게 뭔가 딱 시그널이 온다. 와, 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하나도 못 풀겠다. 그럼 덮어버리면 됩니다. 젠장. 안 가, 안 써. 이러면 돼요. 근데 문제를 두 문제를 딱 낸 걸 딱 봤더니 한 문제쯤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그 대학은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무언가 논술을 하나씩 대학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쓰는 걸 고민하면 되냐? 논술은 보통 학교마다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절반쯤 맞추면 제일 하위권 학과는 붙는 게 일반적입니다. 65%쯤 맞추면 중상위권 학과를 붙는 게 일반적이고요. 75%를 맞출 수 있으면 제일 인기 학과도 붙는 게 논술의 트렌드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반 붙으면 밑에 학과 붙을 수 있다. 그럼 이거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이렇게 경희대 봤더니 한 문제 풀 수 있는데 그럼 장바구니 담아놓으면 되고 그럼 이제 그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 라고 또 궁금한 다음 또 뭐 공부하다가 올라가 보면 되죠. 중앙대 문제 한번 볼까? 라고 중앙대 문제 또 봤더니 와, 세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풀 수 있는데? 라고 생각되면 또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됩니다. 야, 여기는 간호학과도 있지, 사회환경공학과도 있지, 하위권 학과를 써서 한번 학교를 기대해볼까? 왜 이렇게 3분의 1밖에 못 푸는데도 담아놓냐? 라고 질문하면 지금은 6월달, 7월달인데 논술은 11월달에 봅니다. 그럼 4개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다 보면 학습 신장이 되겠죠. 학력 신장이 됩니다. 11월달이 되면 50%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언가 3분의 1 정도 풀더라도 하위권 학과를 반드시 써야 되겠다라고 무언가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된다. 이렇게 무언가를 확인하면서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논술을 어떻게 전하냐면 엄마가 경희대 한번 써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럴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무 부담이 없거든요. 왜요? 나에게는 수시 6장이나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엄마 안 해, 나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마의 잔소리가 또 날라올 거거든요. 그럴까 하면 엄마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아서 끝나요. 그렇게 애들이 대부분 쓴다. 그래서 놀랍게도 2개 5의 수능 체제를 거는 경희대학교가 경쟁률이 작년에 40대였던 신소대를 2개 5라는 어마무시한 수능 체제. 하나 영어 2등급, 과학 탐구 3등급 하나만 맞으면 되는데 국어 수학은 9등급이라도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데
이렇게 쉬운 거를 70% 아이들이 못 해냅니다. 30%도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애들이 경희대학교를 쓰고 앉아있어요. 2개 온대. 수능 체제를 이렇게 못 맞추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실제로 아이들의 논술 실력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되다. 한 번, 두 번 봤더니 못 풀겠어, 한 문제도. 젠장. 이러면 안 쓰면 됩니다. 논술 못 쓰겠네.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여가 생활을 바꾸면 됩니다. 뭘요? 우리에게는 문과 논술 문제가 있지? 라고 하면서 문과 논술 문제로 이제 폐쇄 전환을 하면 돼요. 문제가 뭐냐? 가나다라 지문 4개, 국어교과서 또는 사회교과서에서 지문 4개가 나옵니다. 문제 대표적으로 4개 지문은 삶의 가치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글이다. 4개 지문은 서로 상반된 2개의 견해로 분류된다. 나눠라. 이게 1번이에요. 저희 아들 중2도 풀더라고요. 나눌 줄은 알더라고요. 그 무언가 견해에 대해서 네의 의견을 써라. 이게 2번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는 쉽다라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학생마다 케바케죠. 봐야 알죠.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문제를 봐야 됩니다. 요즘 문과 논술은 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문과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외고 애들은 또 실적이 워낙 학종으로 되게 잘 가기 때문에 논술 준비 안 합니다. 수원외고도 안 하고 안양외고도 안 하고 김포외고도 안 하고 대부분 외고 애들은 논술 준비 안 해요. 그래서 대학들이 고민하는 거. 우리나라 애들 진짜 논술 못하네. 그런데 이걸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홍보비를 벌어야 되거든요. 경쟁률 100대 1을 만들어 놔서 무언가 10만 원씩 받으면 내년에 무언가 홍보 책자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진짜 못 씁니다. 나는 잘 쓸 수 있을까? 한번 보시면 된다. 이걸 지금 우리는 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걸 이렇게 뭔가 하면서 나를 어느 쪽으로 좀 압축해 나가면서 국어 성적 어디까지 올릴 거냐, 수학 성적 어디까지 올릴 거냐, 논술은 어느 대학에 맞지, 교과서는 추천서를 어디를 받을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무더운 6, 7, 8월을 나으시면 됩니다. 그럼 할 일이 꽤 많죠. 근데 힘이 덜 들 겁니다. 사람은 못하는 걸 하려고 하면 짜증나지만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에너지가 샘솟아요. 이대로. 지금 우리는 에너지가 샘솟게 만들어질 시기다. 이렇게 무언가 잘 준비하시는 수험매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제 3달 뒤에 다시 볼 때는 굉장히 해맑게 지금 얼굴처럼 다시 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9월 달에 다시 오시게 되면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꼭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질문은 하실 분. 경매 시스템입니다. 셋, 둘, 하나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